1910년 만주 류순 감옥의 겨울바람은 유난히도 매서웠습니다.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감옥벽 틈새로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윙윙거리며 파고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죽어간 영혼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독방안,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유일한 조명이 되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31살의 청년 안준근. 그의 얼굴은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해 헬쑥해졌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지만 두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철그럭, 철그럭. 복도 끝에서 무거운 군화발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이고 건조한 그 소리는 점점 안준근의 독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형수에게 발소리란 곧 생의 마감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기에 그의 호흡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의 주인은 평소 그를 존경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일본인 간수 지바 도시치였습니다. 지바는 철창 앞에 멈춰서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누런 삼배 보자기로 쌓인 꾸러미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철문 아래 배식구로 꾸러미가 밀어 넣어졌습니다. 이게 뭔가? 안준근의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지바는 차마 안준근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향에서 가족들이 보낸 물건입니다. 그리고 편지도 한 통 들어 있습니다. 가족. 그 두 글자가 안준근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태어나려 노력했던 그였지만 고향에 두고 온 늙은 노모와 어린 아내, 그리고 얼굴조차 가물가물한 자식들 생각에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수가 멀어지는 발소리를 확인한 뒤 안준근은 떨리는 손을 뻗어 꾸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감옥바닥에 앉아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매듭을 푸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보자기가 펼쳐지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하얗고 고운 명주천으로 지은 옷 한 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해 설빔도 아니었고 봄맞이 외출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 입는 옷, 바로 수의였습니다.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 한 땀 한 땀 직접 바느질해 보낸 하얀 수의. 안준근은 거친 송으로 그 부드러운 명주 옷감을 쓸어내렸습니다. 옷감에서는 고향집 안방에서 맡은 익숙한 냄새가 나는 듯했습니다. 어머니의 투박한 손마디가 스쳐 지나간 자리마다 보이지 않는 눈물이 배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옷감 사이에 접힌 한지 한 장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안준근은 떨어진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먹물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듯한 종이. 어머니의 필체는 예전보다 더 굵고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글자 획끝이 미세하게 흔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첫 줄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응치라. 어머니는 그의 아명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30이 넘은 아들,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준근이 아닌 당신의 품 안에서 재롱을 부리던 어린 아들 응칠이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네가 이번에 한 일은 우리 동포 모두의 분노를 세계 만방에 보여준 것이다. 편지를 읽는 안준근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안준근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숨이 턱하고 막혀왔습니다. 내가 늙은 어미로서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수의 한 벌뿐이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안준근은 편지를 쥐인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독방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보통의 어머니라면 어땠을까요? 제발 사람한다오. 항소에서 목숨만은 건져다오. 일본 천왕에게 머리를 조아려서라도 내 곁으로 돌아와다오.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안준근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사실 그도 인간이기에 흔들렸습니다. 공소권 청구 기한이 아직 남아있었고 주변에서는 항소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 어린 자식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는 욕망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마지막 퇴로마저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맘 먹지 말고 죽으라. 딴맘 먹지 말고 죽으라.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죽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편지를 쓰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붓을 든 손이 얼마나 떨렸을 것이며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삼켰을까요? 안중근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결단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툭. 결국 참았던 눈물이 편지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먹물이 번져 글자가 흐릿해졌지만 그 뜻만은 더욱 선명하게 안중근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는 감옥 안에서 그는 짐승처럼 끄끄거리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응칠이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고 어머니와 아들이 영혼으로 나누는 작별의 의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의를 보내며 아들의 육신을 포기했지만 아들의 정신을 영원히 역사에 남기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안중근은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고는 다시 자리에 정좌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조금 전까지 남아있던 미세한 흔들림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다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기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하얀 수의를 곱게 개어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마치 내일 소풍 가는 아이가 새 옷을 챙겨두듯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을 응시하며 나지막히 중얼거렸습니다. 2터. 그리고 1번, 똑똑히 지켜보아라. 내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음으로써 너희를 이기는지. 감옥의 창밖으로 류순의 난밤이 보였습니다. 유난히 별이 밝은 날이었습니다. 저 별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안중근은 어머니가 보내준 편지를 다시 곱게 접어 품속 깊이 심장과 가장 가까운 것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10년의 그 차가운 감옥에서 이토록 뜨거운 결심이 서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한 청년이 제국주의의 심장을 쏘고 전설이 되기까지의 그 긴박했던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바야흐로 시간은 5개월 전 1909년 5월 26일 운명의 장소 하얼빔으로 향하는 열차 안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909년 아침 9시 만주 하얼빈역. 늦가을의 만주는 이미 겨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랐다가 순식간에 찬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역사한 찻집에는 수많은 인파가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의 묵직한 군화 소리, 상인들의 호객 소리, 그리고 기차를 기다리는 여행객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거대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틈바구니 속에 한 사내가 낡은 외투깃을 세운 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안중근. 그는 식어가는 찻잔을 앞에 두고 창밖의 플랫폼을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그의 외투 안주머니 속에는 차갑게 식은 브라우닝 M1900 권총 한 자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탄창에는 7발의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7개의 죽음, 그리고 하나의 결심. 그는 찻잔을 들어 입술을 축였습니다. 쓴 차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긴장으로 바짝 마른 식도가 찌릿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할 수 있다. 아니, 해야만 한다. 3년이다. 이토, 그 늙은 도적을 처단하기 위해 기다린 세월이 자그마치 3년이다. 오늘 이곳에서 내 목숨과 그의 목숨을 맞바꾼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날카로운 귀적 소리가 대기를 찢었습니다. 삐! 기차였다. 그가 오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에 있던 러시아 의장대가 일제히 정렬하며 군화 뒤꿈치를 부딪혔습니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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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있는 소리가 안중근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 신중한 동작이었습니다.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쇳덩어리에 감촉이 닿았습니다. 그 서늘함이 오히려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머리를 식혀주는 듯했습니다. 그는 군중들 틈에 섞여 플랫폼으로 나갔습니다. 일본인 환영객들이 손에 든 일장기를 흔들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반자이! 반자이!
그 함성이 안중근의 귀에는 마치 악귀들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조선의 강토를 짓밟고 황제를 폐위시키고 수많은 의병을 학살한 원흉을 향해 만세를 부르는 저들의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흥분하면 손이 떨립니다. 손이 떨리면 조준이 빗나갑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철마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플랫폼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칙! 증기기관이 내뿜는 하얀 연기가 시야를 가렸다가 거치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열차가 멈추고 귀빈용 객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일순간 팽팽해졌습니다. 러시아 재무 대신 코코프체프가 먼저 내리고 그 뒤를 이어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얀 수염, 조그만한 체규, 그리고 깐깐해 보이는 눈매. 안중근은 숨을 멈췄습니다.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신문과 사진을 통해 수없이 보아왔던 얼굴. 하지만 혹시라도 닮은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엉뚱한 사람을 쏜다면 거사는 실패로 돌아가고 조국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저자인가? 저 늙은이가 이토 히데부미인가? 안중근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노인 주변을 둘러싼 경호원들의 태도, 환영인 팔을 향해 손을 흔드는 거만한 몸짓, 그리고 그에게 집중된 수많은 시선들. 맞다. 저자다. 저 늙은 도적이 바로 이토다. 확신이 서는 순간 안중근의 팔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러시아 의장대의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거리는 약 10보. 하지만 앞에는 병사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격 각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이토가 러시아 병사들을 사열하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안중근은 병사들의 어깨 사이 그 좁은 틈을 노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지만 신기하게도 머릿속은 얼음물에 담근 듯 차갑게 맑아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사라지고 오직 이토 히로부미의 가슴팍, 그 작은 표정만이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지금이다. 안중근은 전광석화처럼 러시아 병사들 앞으로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외투 안에서 브라우닝 권총을 뽑아들었습니다. 누구도 반응할 수 없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오른팔이 곧게 뻗어나갔습니다. 권총의 가늠자가 이토의 오른쪽 가슴을 겨냥했습니다. 탕! 첫 번째 총성이 하얼빈역의 높은 천장을 때렸습니다. 총부에서 뿜어져 나온 불꽃과 함께 첫 발이 이토의 오른편 윗부분을 관통하고 흉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이토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탕! 탕! 망설임 없는 연사였습니다. 두 번째 총알은 다시 한번 이토의 흉부를, 세 번째 총알은 복부를 꿰뚫었습니다. 단 3초, 그 짧은 시간 동안 세 발의 총알이 정확하게 목표물에 명중했습니다. 조선 침략의 원흉, 동양 평화의 파괴자 이토 히로부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안중근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아닐 경우, 혹은 그가 살아날 경우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아직이다.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그는 총구를 돌려 이토를 따르던 사행원들을 향해 나머지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하얼빈 총영사 가와카미, 국내 대신 비서관 모리, 만철 이사 다나카, 그들이 차례로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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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7번째 탄피가 차가운 바닥에 튕겨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안중근은 사격을 멈췄습니다. 자욱한 화양 연기 너머로 쓰러진 이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웅성거리던 군중들은 그제야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러시아 헌병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들었습니다. 잡아라! 저놈을 잡아! 헌병들이 개떼처럼 달려들어 안중근의 어깨와 다리를 덮쳤습니다. 억센 소나기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군 홧발이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안중근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생각 따위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는 권총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평생을 참고 참았던 울분을 토해내듯 외쳤습니다. 코레아 우라! 대한 만세! 코레아 우라! 코레아 우라! 러시아어로 외친 그 세 번의 함성, 그것은 단순한 만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조국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는 포효였고 전 세계를 향한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헌병들에 의해 바닥에 얼굴이 처박히는 순간에도 안중근의 눈은 쓰러져 실려가는 이토 히로부미를 쫓아고 있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뺨이 차가운 보도블록에 지느껴지지만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냈다. 어머니, 제가 해냈습니다. 저 늙은 도적을 처단했습니다.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끌려가는 그의 등 뒤로 하얼빈역의 시계탑이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거사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총성보다 더 치열하고 총알보다 더 단단한 말들의 전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헌병대에 체코된 안준근은 곧바로 하얼빈의 일본 영사관으로 인계되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취소실, 쇠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빛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곳에서 일본 검찰관 미조부치는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안준근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름이 뭔가? 안준근은 묶인 손목의 통증을 무시하고 고개를 똑바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준근. 직업은 대한의군 참모중장. 뭐? 참모중장?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그저 테러리스트, 아니 살인범일 뿐이다. 살인범. 그 단어가 취소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미조부치는 비웃음을 흘리며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그는 안준근을 겁박해 배호를 캐내고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원한이나 흉악범죄로 축소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준근의 표정은 태산처럼 흔들림 없었습니다. 나는 개인의 원한으로 그를 죽인 것이 아니다. 나는 적국의 장수를 처단한 전쟁 포로다. 나를 만국공법에 따라 대우하라. 전쟁 포로? 네가 미쳤구나. 네가 죽인 분이 누군지나 아느냐? 일본 제국의 위대한 정치가 이토 히로부미 가카시다. 그런 분을 쏘아 죽여놓고 전쟁 포로 타령을 해. 미조부치가 책상을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침이 튀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안준근은 오히려 더 차분해진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내가 이토를 죽인 이유는 15가지가 있다. 듣고 싶은가? 뭐? 15가지? 일본인 검찰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묶여있는 주제에 당장이라도 고문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토록 오만할 수 있는가? 아니, 이것은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위경이었습니다. 안준근은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총은 쏘았고 탄화는 박혔고 이제는 혀와 논리로 저들의 뼈를 부러뜨리고 심장을 찔러야 할 차례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심판하겠다고? 아니, 내가 너희를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를 심판할 것이다. 그날 밤 하얼빈의 유치정은 춥고 흡했지만 안준근의 가슴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악명 높은 류신 감옥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그곳에는 그를 기다리는 또 다른 인연과 역사상 유례없는 법정투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덜컹, 덜컹. 기차는 끝없이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하얼빈에서 출발한 호송열차는 차가운 만주벌판을 가로질러 1909년 11월 1일 류순에 도착했습니다. 류순 감옥. 이곳은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는 일제 식민 통치의 지옥도였습니다. 높이 솟은 붉은 담벼락 위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곳곳에 세워진 감시탑에서는 서치라이트가 밤새도록 죄수들의 영혼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양손과 발에 족쇄를 찬 채 감옥 복도를 걸었습니다. 쇠사슬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철창 너머의 죄수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저자가 그 이토를 죽인 조선인이라지. 독한 놈, 눈빛 좀 봐. 살기가 등등하구만.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지만 안중근은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그를 독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그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한평남짓한 좁은 방, 냄새나는 변기통 하나와 낡은 담요 한 장이 전부인 그곳이 이제 그의 집이자 전장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신문은 그야말로 피말리는 싸움이었습니다. 검찰관 미조부치 다카오, 그는 하얼빈에서부터 안중근을 끈질기게 추궁해온 자였습니다. 류순 법원 신문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미조부치는 안중근을 의자에 앉혀놓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중근, 네 놈이 아무리 참모중장이라고 우겨봤자 소용없다. 넌 그저 테러리스트야. 자, 솔직하게 말해라. 배후가 누구냐?
고종 홍제가 시켰나? 아니면 러시아 놈들이 사주했나? 안중근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미조부치를 쏘아보았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눈은 퀭했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꺼지지 않는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을 위인이 아니다. 나의 배후는 오직 2천만 동포뿐이다. 내 행동은 개인의 원한이 아니라 동양의 평화를 위한 정의의 심판이었다. 정의? 사람을 죽여놓고 정의를 운운해? 웃기지도 않는군. 네가 이 독각칼을 죽인 명분이 도대체 뭐냐? 그 훌륭한 정치가를 죽인 이유가 뭐냐고? 미조부치가 책상을 치며 고함쳤습니다. 안중근은 기다렸다는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묶인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마치 훈장님이 아이를 가르치듯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듣고 싶다면 말해주마. 내가 이토를 죽인 죄목은 이러하다. 첫째, 남의 나라 국모인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뭐라고? 미조부치의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안중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째, 고종 황제를 강제로 폐위시킨 죄. 셋째, 을사늑약과 정미칠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넷째,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다섯째, 정권을 강제로 빼앗아 통감 정치를 한 죄. 그만 닥치지 못해. 미조부치가 당황하여 말을 끊으려 했지만 안중근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 신문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그의 논리에 통역관조차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섯째, 철도, 광산, 산림, 강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 일곱째, 제1인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하여 한국 경제를 파탄낸 죄. 15째, 동양 평화를 깨뜨리고 일본 천황의 아버지인 태황제를 죽인 죄. 안중근은 마지막 15번째 죄목까지 단숨에 읊어내렸습니다. 미조부치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히 무식한 암살범일 거라 생각했는데 안중근은 국제 정세와 일제의 만행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그의 태도는 당당하다 못해 거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토는 동양 평화의 수호자가 아니라 파괴자다. 그를 살려두는 것은 일본을 위해서도 동양을 위해서도 해가 되기에 내가 제거한 것이다. 나는 흉악범이 아니라 의로운 전쟁을 치른 군인이다. 그러니 나를 국제법에 따라 포로로 대우하라. 미조부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남자를 말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신문을 종료하고 도망치듯 방을 나갔습니다.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보통 놈이 아니야. 신문이 끝나고 다시 독방으로 돌아온 안중근. 그는 벽을 보고 돌아누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싸움은 신문실 밖에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를 지켜보는 또 다른 눈, 바로 일본인 간수 지바 도시치였습니다. 지바는 헌병 출신으로 처음에는 안중근을 증오했습니다. 일본의 영웅을 죽인 조선인 살인마. 그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을 때 지바는 치를 떨었습니다. 네 놈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 내 손으로 뼈를 추려주마. 지바는 틈만 나면 안중근을 거칠게 다루려 했습니다. 밥그릇을 발로 차서 주거나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중근은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비굴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밥이 엎어지면 묵묵히 주워 먹고 욕설을 들으면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루는 지바가 안중근의 독방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안중근이 붓을 들고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허락된 유일한 소일거리인 서예였습니다. 지바는 호기심에 철창 너머로 그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국가 안위, 노심초사,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애태운다. 안중근의 분놀림은 유려하면서도 힘이 넘쳤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그의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바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살인마라고 생각했던 남자의 등에서 알 수 없는 거대한 산의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이, 안중근! 지바가 퉁명스럽게 불렀습니다. 안중근이 붓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은 죽는 게 두렵지 않나? 곧 재판이 시작되면 사형이 떨어질 텐데 어찌 그리 개헌할 수 있어? 안중근은 지바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적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길 잃은 양을 바라보는 목자처럼 온화했습니다. 자네는 군인인가? 뭐? 그렇다. 나는 일본 육군 헌병 상등병이다. 군인이라면 알겠군. 군인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영광으로 안다. 나 또한 대한의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겠나. 지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범죄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안중근에게서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보다 더 고결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충과 의였습니다. 그날 이후 지바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몰래 안중근에게 담배를 건네주기도 하고 바깥 세상의 뉴스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족경과 신분을 초월한 기묘한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지바는 순찰을 돌다가 안중근의 독방 앞을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선생, 이제 그는 안중근을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일본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 가끔 혼란스럽습니다. 안중근은 쇠창살 사이로 손을 뻗어 지바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기에 따뜻한 말로 대신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닐세. 잘못된 지도자를 만난 탓이지. 나는 일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이토와 같은 침략의 원흉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돕고 평화롭게 지내는 세상, 그것이 내가 바라는 동양 평화일세. 지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적국의 죄수에게서 위로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는 눈물을 훔치며 다짐했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내가 지켜드리겠노라고. 해는 바뀌어 1910년이 되었습니다. 리순 감옥의 겨울은 깊어만 갔고 안중근을 향한 일제의 재판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재판을 통해 안중근을 파렴치한 살인魔로 낙인 찍고 한국의 저항 의지를 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법정이 열리는 순간 그곳이 안중근의 또 다른 연설장이 될 것임을. 2월 7일 드디어 첫 공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1910년 2월 7일 류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 역사적인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일본 내각의 고관들, 류순의 일본 거류민들, 그리고 서구 열강의 외신 기자들까지 모두가 세기의 재판을 목격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재판의 주인공이어야 할 한국인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제가 한국인 방청객의 입장을 철저히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입장한 소수의 한국인조차 헌병들의 삼엄한 감시 속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재판장 마나베가 법대 위로 올라와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건조하고 지루해 보였습니다. 개정을 선언한다. 피고인 안중근 입정하라. 육중한 문이 열리고 안중근이 가로들어왔습니다. 수의 대신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양손에는 여전히 쇠고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쩔그렁. 쇠사슬 소리가 법정의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그는 주눅든 기색 하나 없이 방청석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등은 붓대처럼 곧았습니다. 재판은 시작부터 촌극이었습니다. 일본인 관선 변호사 미즈노와 가마타는 안중근을 변호하는 척하며 오히려 그의 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몰고 갔습니다. 통역관은 안중근의 말을 제멋대로 의역하거나 축소해서 통역했습니다. 모든 것이 안중근을 파렴치한 살인범으로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짜인 각본 같았습니다. 마나베 재판장이 안중근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공작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안중근은 통역관의 말을 듣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우렁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살인 피고인이 아니다.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서 적장을 처단한 것이다. 그러니 나를 형법상의 죄인으로 다루지 말고 만국공법에 따라 전쟁 포로로 대우하라. 법정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전쟁 포로라니. 일본 방청객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테러리스트 주제에. 죽여라! 당장 사형시켜라! 마나베 재판장은 의사봉을 두드리며 장례를 정리했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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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하라. 피고인은 궤변을 늘어놓지 마라. 이곳은 일본의 법정이고 너는 일본 형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법정? 안중근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보시오 재판장. 하얼빈은 청나라의 땅이다. 그리고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일본법이 나를 심판한단 말이냐? 이것이야말로 일본이 남의 나라 주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안중근의 날카로운 지적에 마나베 재판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논리에서 밀리자 그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피고인은 이토 공작을 살해한 동기가 무엇인가? 개인적인 원한인가? 또다시 그 질문이었습니다. 미조부치 검찰관에게 수없이 대답했던 그 질문. 안중근은 방청석에 앉아있는 외신 기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국, 러시아, 프랑스에서 온 기자들이 펜을 들고 그의 입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전 세계에 일본의 만행을 알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안중근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뱃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내가 이토를 죽인 이유는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 아니다. 나는 동양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대한의 독립을 위해 처단했다. 그는 이어서 지난번 신문 때 밝혔던 이토의 죄악 15개조를 다시 한번 더 크고 명확하게 외쳤습니다. 첫째,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둘째, 고종황제를 폐위시킨 죄. 15째, 동양 평화를 파괴한 죄.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도 없이 법정 구석구석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일본인 변호사들이 그를 말리려 했고 재판장이 고함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그의 고발은 막힌 댐이 터지듯 거침이 없었습니다. 영국 더 그래픽지의 찰스 모리머 기자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영웅의 월계관을 쓰고 뽐내며 걷는 듯했다. 그의 진술은 명료했고 태도는 위엄이 넘쳤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안중근은 피고인이 아니라 재판관이 되어 일본 제국주의를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일본 재판부는 서둘러 공판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안중근의 발언 기회를 차단하고 방청객들을 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안중근의 당당한 태도와 논리정연한 주장은 법정 밖으로 새어나가 전 세계로 타전되고 있었습니다. 2월 14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서양에서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하는 성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하지만 1910년의 류순에는 초콜릿 대신 차가운 살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안중근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진눈깨비가 흩날렸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안중근의 발걸음은 여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재판장 마나베가 판결문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안중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안중근, 살인죄를 적용하여. 법정 안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 사형에 처한다. 사형. 그 두 글자가 법정의 공기를 찢고 나왔습니다. 방청석에서 짧은 탄식과 환호가 뒤섞여 터져나왔습니다. 일본인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고 몰래 숨어들어온 한국인들은 입을 틀어막고 우열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안중근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초월한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절대적인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재판장에게 물었습니다. 재판장, 마나베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재판은 엉터리다. 하지만 사형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다만 한 가지 묻겠다. 말하라. 나의 거사는 동양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너희 일본은 나를 사형시켜놓고 과연 동양의 평화를 지킬 자신이 있는가? 내 목숨 하나를 없앤다고 해서 대한의 독립의지가 사라질 것 같은가? 마나베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패정을 선언하고 도망치듯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안중근은 헌병들에게 이끌려 다시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쇠사슬이 짤그랑거리며 그의 발목을 잡아 끌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사형 선고.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중근이라는 인간이 완성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두고 갈 조국에 대한 마지막 인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류순의 감옥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안중근은 독방에 앉아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사형수 안중근. 이제 세상은 그를 시한부 인생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왔습니다. 어머니.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떠하실까?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영웅의 마스크를 벗고 나니 인간 안중근의 고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칠 뒤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그리고 그를 진정한 성인의 반열로 올려놓을 편지 한 통이 바다를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프닝에서 보았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에게 수의를 지어보내는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위대한 모정의 드라마가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1910년
2월 중순 황해도 신천. 안중근의 고향집에도 겨울바람은 매섭게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은 치워도 계속해서 쌓였고 처마 및 고드름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얼빈에서의 거사 이후 가족들은 숨을 죽인 채 리순에서 들려올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덜컹거리는 소리만 나도 가족들은 화들짝 놀라 마당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행여나 나쁜 소식일까? 아니면 기적 같은 생환 소식일까? 희망과 절망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교차하는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인편을 통해 그리고 신문을 통해 전해진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사형. 그 두 글자가 안씨 집안의 대들보를 무너뜨렸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안중근의 아내 김여원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겨우 31입니다. 31의 사형이라니요. 아이고, 이 아이들은 어찌 키우라고. 집안의 여인들이 모두 울음바다를 이루었습니다. 하인들조차 부엌 구석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곡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저리 젊은 인재를 데려가시는가. 동네 사람들도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운 통곡 속에서 단 한 사람, 태산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였습니다. 그만들 하라. 서리빨 같은 호통이 안방을 갈랐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조마리아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문틀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고 죽는 것이다. 장수가 전장에 나가 죽는 것이 어찌 슬픈 일이냐. 울지 마라. 네 남편의 가는 길을 눈물로 적시지 마라. 어머니.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서슬퍼른 기세에 눌려 흐느낌을 삼켰습니다. 조마니아 여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문풍지 너머로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자식이 죽는다는데, 그것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는데 어찌 어미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응치라, 내 아들 응치라. 그녀는 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그녀는 신을 원망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내 아들입니까? 왜 하필 우리 가족입니까? 하지만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 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비굴하지 않게 하소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이 늙은 어미가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 그날 밤 조마리아 여사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귀한 명주천을 꺼내왔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왔던 가장 아끼던 옷감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위를 들었습니다. 사각, 사각. 가위가 명주천을 자르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아들의 수의를 짓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살아있는 아들의 수의를 직접 짓고 싶겠습니까? 차라리 그 옷감이 자신의 수의가 되기를 수천 번도 더 바랬을 것입니다. 바늘에 시의를 꿰었습니다. 침침한 눈을 비비며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춥지 않게 가거라. 바늘이 천을 뚫고 나올 때마다 그녀의 마음에도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꾹꾹 눌러 담았던 눈물이 기어이 툭 하고 떨어져 화얀 명주천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옷소매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자식이 입을 저승가는 옷에 눈물이 배면 저승길이 질척거려 못 간다는 옛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 울면 안 된다. 그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손끝이 바늘에 찔려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천 위에 꽃필처럼 번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피를 닦아주듯 자신의 피를 문질러 닦았습니다. 이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일본 놈들이 주는 죄수복을 입고 죽게 할 수는 없다. 내 손으로 지은 가장 깨끗하고 고운 옷을 입혀서 당당하게 하늘나라로 보내리라. 밤이 깊어 새벽닭이 울 때까지 조마리아 여사의 방에는 호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등 굽은 그림자가 벽에 어리며 바느질하는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얀 고포와 바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완성된 수의를 폼에 안고 뺨을 비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아들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이제 편지를 쓸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먹을 갈았습니다. 먹물이 까맣게 우러날 때까지 그녀의 속도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붓을 들어 편지를 펼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살고 싶다고 말해라. 항소하라고 해라. 어미가 기다리니 돌아오라고 해라. 악마의 속삭임 같은 모성이 그녀의 붓끝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내 아들을 2번 죽이는 일이다. 내 아들이 목숨을 구걸하여 살아남는다면 그는 평생 일본의 노예로 비겁자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 것이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다. 영웅으로 살다가 영웅으로 죽게 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붓을 내려 그었습니다. 한 획 한 획 뼈를 깎는 심정으로 글자를 새겼습니다. 응치라 보아라. 내가 마냥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잔인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모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하게 말하지 않으면 마음 약한 아들이 늙은 노모를 걱정하여 마음이 흔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이 문장을 쓰며 조마리아 여사는 붓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검은 먹물이 튀어 치마폭을 더럽혔습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죽으라니.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죽으라니. 하지만 그녀는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베넷 저고리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이때는 수의를 베넷 저고리에 비유하거나 혹은 훗날 구전되는 과정에서 베넷 저고리와 수의의 이미지가 겹침. 여기서는 수의로 통칭하되 모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 편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종이는 눈물 자국으로 쭈글쭈글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강철보다 단단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 정근과 공근, 안준근의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형의 옷바라지를 위해 류순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형에게 전해라. 그녀는 밤새 지은 수의와 편지가 든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동생들이 울먹이며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형님을 정말... 가거라. 가서 형에게 전해라. 어미는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마음 편히 가라고. 그리고 조마리아 여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신은 굳이 고국으로 반환하려 애쓰지 말라고 해라. 일본 놈들이 순순히 내주지도 않을 뿐더러 괜히 시신 때문에 놈들에게 머리 숙이는 꼴을 보이고 싶지 않다. 이 부분은 훗날 안준근의 유언과 맞물려 시신 수습의 어려움을 암시하는 대목이자 어머니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동생들이 떠나고 난 뒤 조마리아 여사는 텅 빈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어릴 적 덮고 자던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응치라. 내 새끼 응치라. 추운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엄마가 지어준 옷 입고 부디 따뜻하게 가거라.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거기선 독립이고 뭐고 다 잊고 그냥 엄마 아들로면 살아다오. 그녀의 통곡 소리가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야 비로소 터져나온 참된 어머니의 울음이었습니다. 그 시각 류순 감옥의 안준근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얀 옷을 입고 그를 향해 웃어주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그의 눈가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는 직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보내고 있담을, 그리고 그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선물이 될 것임을. 시간은 흘러 3월이 되었습니다. 류순의 벚꽃이 피기도 전 차가운 감옥으로 어머니의 편지와 수의가 도착했습니다. 오프닝에서 보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안준근은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여 공소권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완으로 남게 될, 그러나 영원히 기억될 저서 동양평화론이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 3월 26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9시.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봄비가 내린 탓인지 류순의 하늘은 물기를 머금은 채 흐려 있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흙냄새가 감옥의 창살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안중근은 일찍 일어나 정갈하게 세수를 마쳤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맑게 깨어났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보내준 하얀 명주 수의를 꺼내 입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명주천의 감촉이 살갗에 닿았습니다. 소매를 꿰고 옷고름을 맸습니다. 거울은 없었지만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단정하고 아름다울 것임을. 그것은 단순한 수의가 아니라 승리자가 입는 개선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덜커덩. 철문이 열리고 간수장 구리아라가 들어왔습니다. 평소 안중근을 존경했던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안 선생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중근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마지막으로 기도를 올리고 싶소.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두려움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남겨질 가족, 그리고 아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조국을 위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주여, 저의 영혼을 거두어 주소서. 그리고 부디 굽어 살피시어 대한의 독립을 앞당겨 주시고 동해안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기도를 마친 안중근이 일어났습니다. 하얀 한복 차림의 그는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성스러운 기운을 풍겼습니다. 그가 감방을 나서자 복도에 도열해 있던 간수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적국의 사형수가 아닌 위대한 영웅을 향한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형장으로 가는 길, 안중근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발목에 채워진 쇠사슬이 짤그랑거리며 박자를 맞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잿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날이 굳구려 가기 깍 좋은 날이야. 그는 형장 대기실에 도착해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패한 검찰관과 소장 그리고 통역관이 침을 꼴깍 삼키며 그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나의 뼈는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그리고 잠시 침묵하던 그는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그 자리에 있던 일본인 관리들조차 숙연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오직 나라 걱정뿐인 이 남자.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강하게 만든 것 말인가. 그들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오전 10시 사형 집행장. 교수대가 놓인 방은 서늘했습니다. 하얀 밧줄이 허공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망설임 없이 교수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집행관이 그의 눈을 가리기 위해 하얀 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눈을 가리시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내 죄가 없음을 하늘에 맹세코 부끄러워하지 않소. 당당히 세상을 보며 가고 싶소. 하지만 규정상 눈을 가려야 한다는 말에 그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법대로 하시오. 하얀 천이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이제 세상의 빛과는 여원한 작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찬란한 광명의 빛이 비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집행관이 밧줄을 그의 목에 걸었습니다. 거친 밧줄의 감축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는가? 안중근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 아내, 아이들, 동지들, 수많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했고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없어. 다만 동양 평화 만세.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철컥. 바닥이 꺼지는 소리와 함께 안중근의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4분, 향년 31세.
대한의 별이 그렇게 졌습니다. 형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밧줄에 매달린 그의 시신은 미동도 없이 고요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혹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처럼 숭고해 보였습니다. 15분이 지나고 의무관이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류순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어머니가 지어준 수의를 입은 채 감옥 뒤편 야산에 안매장되었습니다. 일제는 그의 묘소가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시신을 유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몰래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서울 효창공원에는 안중근 의사의 가묘, 즉 가짜묘가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해방 후 그의 유해를 모셔오기 위해 비워둔 빈 무덤입니다.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라는 그의 유언은 안타깝게도 아직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영웅을 집으로 모셔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육신은 비록 이국 땅 차가운 흙 속에 잠들어 있을지라도 그의 정신은 살아서 우리 곁에 숨쉬고 있습니다. 하얼빈역에 울려 퍼졌던 총성 3발, 류순 법정에서 토해냈던 사자후,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형장으로 향하던 그 당당한 발걸음.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암살범이 아닙니다. 그는 승리한 군인입니다. 그가 쏜 것은 이토 히로부미라는 한 노인이 아니라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괴물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민족혼의 불씨였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잠시 눈을 감고 110여 년 전의 그날을 떠올려 봅니다. 31살의 청년 안중근.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천국에서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수 있는 날, 진정한 광복과 평화가 완성되는 그날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이제 살아남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역사 이야기 어떠셨나요? 역사의 뒤안길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혹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수많은 사연들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문득 궁금했던 인물이나 사건이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된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제가 이 과거의 목소리를 더 생생하게 전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End.